안녕하세요, 부모님. 썰랑썰레를 재밌게 보다가 나도 저런 썰 하나 했는데 이게 재밌으려나 싶어서 한번 풀어봅니다. 아래 썰은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따위는 예전역에 이미 지났음을 미리 밝히고 가는 바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3년 고3 때1 남중 남고 공대 테크를 타야 됐던 저는 모모시의 공업고등학교 토목과에 재학 중인 고3이었습니다. 당시 공고를 다니는 고3은 의무 취업이라는 제도로 인해 저임금으로 개빡센 노동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상한 제도가 있었죠. 저도 당연히 당시 지역에서는 큰 기업이라고 부르는 땡땡토건의 청년 기능사로 취업하여 터널 교량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터널 교량 공사는 도로가 없는 산에서 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뚫어 다리를 건설하는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었는데요. 이게 도로가 길면 길수록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붙어서 따로따로 동시에 만들어서 나중에 합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중에 저희 회사는 산 한가운데 다리를 받칠 기둥을 세워 다리를 만드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중 한 군데에서 이 썰이 시작됩니다. 다리를 만들기 위한 기초공사를 위해 튀어나온 데는 깎고 들어간 데는 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그 전에 허가받는 과정에서 미리 가스관, 송유관, 수도관, 전기선, 랜선 등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피해서 설계하고 도저히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급하게 설계 변경 등으로 간간히 끊어먹는 사고가 발생하긴 하지만 큰 공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보통은 작은 공사나 단독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현장에서 하다가 간혹 일어나는 일들이죠. 당시 들어갔던 공사는 매우 큰 공사고 단독 공사가 아니라 설계 변경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허가받으면서 원청에서 이미 확인하고 기초를 조치한 터라 저희는 공사만 진행하면 됐습니다. 공사 중에 굴삭기 기사님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덟들아 반장님 어디 갔냐? 반장님 사무실에 계시는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포크레인으로 파내러 가는데 뭔 전선이 자꾸 걸린다. 뭐 없을 건데요. 원청에서 전부 허가받고 이설했다 그러던데요. 이설하다가 철거하기 힘드니까 그냥 자르고 철거한 거 아닐까요? 아 괜히 쎄한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반장 무전 한번 때려봐라. 네 알겠습니다. 띠릭. 현장 땡땡 반장님 들리면 수신 바랍니다. 수신 영어 무슨 일이야? 굴착 현장 시방서 확인 요청 오바. 뭔 일이고? 어디 부분 시방서? 내려와 설명해보래. 시방서 그냥 봐주면 될 거를 내려오라네요. 기사님 같이 가주실 거죠? 아이 별일 아니면은 별이 싫어할 낀데. 일단 가자. 이렇게 저희는 현장 감독관과 소장이 있는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반장과 현장 소장님, 원청 감독관까지 현장 1, 2, 3고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있었던 일을 설명드렸죠. 굴삭기 기사님이 굴착 작업하는데 선이 걸리길래 보니까 무슨 선인지 모르시겠다고 단선되었다고 해서 확인차 내려왔습니다. 원청에서 허가 과정이 확인돼 있고 그런 거 없을 낀데 반장님 뭐 야가 들은 거 있습니까? 없는데 예. 감독관님 우리 전기나 전화선 이설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청도 그렇고 한전이랑 KT도 그렇고 수도관, 가스관 다 이상 없습니다. 아마 폐전선이 묻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면상에도 나온 게 없고 살아있는 전선임은 단선 즉시 스파크가 났을 낀데 기사님은 확인했어요. 혹시 몰라서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감독관님 말씀대로 폐전선인갑네. 얼른 가서 마저 합시다. 이렇게 대화하고는 마무리되고 굴삭 기사님과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올라갔죠. 그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아니 고삐리 실습생은 그렇다 치고 세 분 합쳐서 현장 짬바 환갑인 소장 반장 기사님은 그러지 말아야 됐죠. 그렇게 전선이 절단되고 40분에서 50분 정도 지나서 저쪽 산 너머에 헬기가 보입니다. 방송국이고 산림청이고 소방서고 자주 보이니까 그런갑다 했는데 군용 헬기가 말도 안 되게 가깝게 오는 겁니다. 저는 순간 추락사고 나는 줄 알고 왜 저래 이러면서 단말말을 외치고 있는데 그 순간 헬기가 덤프트럭 주차장에 그대로 그냥 내려앉으면서 어마어마한 먼지를 날리면서 군인 3분이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저를 보고 한 첫마디가 당신 누구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했습니다. 저는 그냥 놀란 토끼 눈으로 저 여기 출근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당신 여기 책임자야? 저 아닙니다. 저는 여기 현장 보조인데요. 책임자 어딨어? 책임자 나오라고 해! 그러는 사이 굴삭기 기사님이 오셨고 기사님들께서는 군인분들이 무슨 일이신기요? 어디 전쟁 났어요? 하면서 나오자 당신이 통신선 자른 사람이야? 아까 끊어진 전선이 전화선이었는겨. 체포해! 그리고 현장 보조! 에? 저 새끼도 체포해! 어버버하고 있는 저희 둘에게 다른 군인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일단 책임자분과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희와 같이 가시죠. 책임자분과 이야기하고 조사 확인 후 이 별일 없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는 아니고 조사는 받으셔야 됩니다. 뭔 소리야? 일단 여기 책임자분과 같이 보고 저희랑 같이 조사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현장 소장께 안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무전 칠 생각도 못하고 너무 놀라서 다리가 하도 후들후들거리면서 그런 다리를 붙잡고 현장 사무실로 내려갔죠. 내려가는 동안 아까운 군인 1번은 어디론가 전화를 막 때리고 있고, 저희를 아까 데리고 간다는 2번 군인은 굴삭기 기사님을, 다른 한 군인 3번은 군인은 저를 데리고 현장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제서야 무전기가 생각난 저는 무전기를 들고 무전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군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무전하시면 안 됩니다. 무전기 일 주세요. 그렇게 저는 무전기도 뺏기고 터덜터덜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 현장 소장, 반장님은 소장실에 그대로 앉아있었고, 감독관님은 소장실 전화로 전화받고 있었으며 전부 확인을 했죠. 그건 저희가 아니라 바로 본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죠. 군청이랑 전부 확인하고 허가받은 거 다 확인해주세요. 전부 다시 확인해주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따위의 말을 하고 있었고, 저희와 군인들이 들어가니 감독관이 전화를 끊고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군인이 선수를 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왔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저희 쪽에 가서 조사 받으셔야 되고, 조사 끝날 때까지 여기에는 저희 관리 통제 노입니다. 곧 헌병대까지 올 텐데 여기 5분은 지금 가서 조사 받으시고, 현장 다른 직원들은 헌병대 오는 대로 인적사항 작성하고 귀가하세요. 조사가 얼마나 걸리는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으며 저희 쪽에서 통제하는 동안 당연히 공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질문은 이따 조사 받으면서 하시고, 곧 헌병대와 군인들 올 텐데 그때까지 공사장 모든 인원 이 앞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서 현장 소장님과 저희를 보고 통보하고, 여러분들 모두 잠시 기다리시면 차가 올 테니 타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 헌병이라고 써있는 승용차가 몇 대 들어오고 두동반 몇 대 들어오고 군인들이 막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굴삭기 기사님과 저 현장 소장님, 반장님, 감독님 모두 다른 차에 태워짐을 당해서 경기도로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는 모두 각자 혼자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 뒤 현장은 듣기로는 모든 인원들이 민증을 확인받았고 본인 확인하고, 그 와중에 있었던 위조 여권을 사용하던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분들 겸사겸사 체포당해서 조사받고 법무부로 인계당하고, 군용 헬기 타고 온 군인 1, 2, 3은 다시 포스적인 헬기 타고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경기도로 간 저보다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럴 거면 같이 헬기를 좀 태워주지. 어쨌든 그렇게 경기도로 끌려온 저는 조사관과 1대1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틀 동안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그런 거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또 대답하고 계속 그런 조사는 저는 누구인지, 어떻게 왜 일을 하는지, 이거 왜 시작했는지, 오늘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지, 누가 일하고 있었는지, 누가 일을 했는지, 현장에서 일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일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절차 다 지켰는지 하나 둘 세세히 다 물어봤고, 저는 아는 건 대답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으면 드디어 왜 오게 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비해서 유선 한라인이라는 게 깔려 있더라고요. 부대 간 통신선과는 별개로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이 났을 경우 육군 본부에서 거점 부대 간에 1대1로 한라인들이 깔려 있는데, 999K 같은 무전 말고 부대원들이 아는 유선 통신선 말고 도로나 건물 피해서 몇몇 부대에 1대1로 깔려 있는 한라인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하다가 끊어먹은 전선이 바로 그 한라인. 당연히 그 한라인의 위치는 국가 기밀이었고, 보통은 그 주변으로는 당연히 공사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허가받은 자리는 산속의 교량을 지지하는 다리 2개만 지나가는 데다가 공사 현장과 한라인의 자리가 아주 약간 떨어져 있어서 허가가 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거리가 미묘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지방 공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집안들을 미리 정리하고 보양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넓게 집안을 정리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었던 한라인까지 절단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 조사를 하는 2주 남짓 동안 공사 현장은 중단되었고, 저희 현장 소장님 이하 5명은 국군 기무사령부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굴삭기 기사님과 현장 소장님, 관리 감독님 그리고 책임하에 해임되셨으며, 복구 비용은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미 드러나버린 한 라인은 1대1 대응이 되는 라인 전체를 전부 철거하고 이설해야 되는데,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육군 본부에서부터 해당 거점 부대까지 전부 철거 후 다시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03년 당시 1000만원 단위가 아니라고 했으며, 벌금만 해도 1000단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단순 근무자였던 저는 조사만 받고 바로 나왔고, 그 뒤에 벌금을 누가 내야 되는지, 복구 비용을 누가 냈는지 굴삭기 회사, 원청, 저희 회사 3파전이 시작되었으나, 저는 조사가 끝나고 실습도 끝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대학 진학하여 이렇게 개보고님 유튜브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죠. 만약 이 글이 유튜브에 박제된다면 국군 기무사령부 조사건으로 훈련소에서부터 고문관 취급당한 썰과 자대 배치 후 연대장 표창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 버린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다텐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보건님. 저는 유튜브에서 썰랑썰레 정주행 중인 유튜브 애청자예요. 지난번에 군대 썰을 하나 썼는데 기억에 남는 썰이 하나 더 있어서 생각나서 써봅니다. 글쓰기에 재능이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재밌게 읽어주세요. 저는 분소대 전투병으로 군입대를 지원하여 철원에 있는 모사단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철원 엄청 추운데, 그죠? 겨울에 영하 막 30도까지. 신교대를 수료하고 바로 GOP로 올라가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막 GOP에 투입됐을 때 전방에 과학화 장비들이 막 도입되던 시기였고, 거기에 저희 대대가 GOP에 투입된 지 딱 일주일 된 시점이라 많이 어수선한 분위기였어요. 과학화 장비가 뭐지? 열 화상 장비 뭐 이런 CCTV 이런 것들인가?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가 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소초 간부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 말을 아주 자주 하더라고요. 너희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GOP를 처음 타다 보니 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병사 간부 둘 다 배우는 단계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갈아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이죠.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며 FM으로 근무를 서다 보니 병사들도 어쩔 수 없이 빡센 경기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선임들과 저는 금방 GOP 업무에 익숙해져서 그나마 편하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GOP에서의 생활,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하루의 지루함을 느끼는 찰나 저는 꿈에 그리던 일병으로 진급을 하면서 국방부의 시계도 흐르긴 흐르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던 중, 그리고 간부들과 우리 병사들 모두 이 따분하고 지루한 생활의 무료함을 느끼던 중 문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에서 계절마다 작업이 있죠. 겨울에는 제설, 봄에는 제초. 계절에 맞게 저와 선임들은 저와 막사내부에서 자란 잡초들을 제거하는 중이었습니다. 봄이었나봐요. 잡초들과 눈이 마주치면은 잡초와 대화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작업을 하는 중 갑자기 상황실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전화 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보통 GOP에서 상황실이 소란스러우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급 부대에서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훈련이나 실상황이 걸린 경우죠. 선임들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발 전원 투입만 아니어라, 제발 전원 투입하지 마라, 제발 속으로 수십 번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원 투입이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군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지만 보통 우리가 원하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역시나 상황실에서 상황병이 나와서 작업을 하던 우리에게 근처로 뛰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행하게도 전원 투입은 아닌 상황이라 안도의 한숨은 쉬었지만요. 상황병은 소초장님께서 다들 일생활관으로 집합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 이거 뭐 큰일 났나 본데? 전원 투입은 아니더라도 뭐가 크게 터지긴 터졌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일생활관으로 향했죠. 잠시 후 일생활관에 도착하신 소초장님의 표정은 엄청 어두웠고, 상황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아 상황이 터진 건 아니었지만 상황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중 소초장님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뉴스를 보는 게 더 좋겠다. 땡땡아, 뉴스 틀어봐. 그 말과 동시에 TV를 틀었는데 뉴스를 틀 것도 없이 그냥 화면에 특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밑에 뜬 특보를 다 읽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소초장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본 뉴스 특보 자막에는 크게 목함 지뢰라고 써있고,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목함 지뢰 사건이 터진 거였고, 전방에 있던 우리 사단은 전체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던 거죠. 목함 지뢰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색대대 인원들이 통문을 통해서 DMZ 내부에 들어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큰 사고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비로 인한 유실된 지뢰라고 추측을 하였으나 추후에 북한 측에서 매설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복되는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던 우리, 순간적으로 엄청난 긴장감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소초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도 알겠지만 우리도 종종 통문 안으로 들어가고 너희들도 지뢰를 밟을 수 있었다. 현재 사단 전체에 상황이 걸려서 집에 전화도 못하고 개인정비 시간에 많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 안심시켜드리라. 저희는 소초장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집에 전화를 드려서 가족들에게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전화드렸는데 이 사건을 이미 아시는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GOP에 지원을 갔을 때 엄마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괜히 내가 여기 지원해서 걱정을 시켜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불효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아니 북한이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우리가 불효하는 느낌이 들고 마음이 편치 않아. 아무튼 이 사건으로 사단급에서는 사단전 GOP 어디에 지뢰가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 사단장님께서 GOP 전체에 지뢰가 있는지 확인 후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장님의 지시에 엄청 큰 작전이 시작되었죠. 지뢰 제거를 위해 사단 공병 대대 전체가 GOP로 파견이 나왔고 저희 소초에도 왔죠. 이때 저희 대대장님께서 마침 나무 때문에 CCTV가 잘 안 보이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벌목도 같이 하자고 제안을 주셔서 공병대대에서 벌목까지 지원해줬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바로 통문을 개방하여 근처의 지뢰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뢰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체크를 했고 벌목 작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모든 작업이 DMZ 내부에서 하다 보니 높은 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고 당연히 북한군들도 쟤네 뭐하나 하는 눈빛으로 쌍안경 들고 보더라고요.
공병대대 인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초 인원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근처 소초에 작업하는 곳 근처 날개진지들을 점령하며 경계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작업이 잘 진행되었고 슬슬 익숙함이 느껴지는 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사수는 벌목을 하는 공병대대 인원들 앞에서 경계를 서는 중이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지나간 뒤에 괜찮으십니까? 누구누구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하는 다급한 목소리도 같이 들리고요. 저희는 무슨 다급한 일이 생겼구나 생각해서 미친듯이 달려갔고 거기에는 상사약장이 찍힌 군복을 입은 사람이 누워있었습니다. 그 상사님의 직책이 뭔지 몰라서 그냥 상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와 사수는 제발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는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피곤하다고 누가 지뢰밭에서 누워서 자겠습니까? 상태를 보니 쓰러졌다고 판단이 들었고 저희는 무전기를 들어 상황실에 상황을 전파했죠. 여기는 라이파쿠! 아, 무슨 일인지. 현재 작업 중에 사고가 났다고 알리고 통문 근처 앰뷸를 불러줄 것 이상. 수신양호! 몇 분 후 앰뷸이 도착했고 공병대대 인원들이 그 상사님을 업고 통문으로 앰뷸로 뛰어갔습니다. 저희는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인원들에게 상황을 물었고 그 인원들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벌목 작업 중에 최소 100년 이상 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자르던 중이셨답니다. 병사가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나무가 너무 단단해서 잘 안 잘렸다고 해요. 그 상황이 답답했는지 상사님께서 직접 톱으로 벌목하셨고 이미 병사가 상당 부분을 절단한 상황에서 그 상사님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나무가 잘렸던 것 같아요. 그 탓에 그 상사님은 쓰러지는 나무를 피할 겨를도 없이 벙찐 표정으로 쓰러지는 나무를 바라보셨고 그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셨다는 내용이죠. 불행 중에 다행으로 상사님께서는 방탄모를 쓰고 계셨고 살짝 스치면서 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정면으로 맞았다면 아무리 방탄을 썼어도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말이죠. 정면으로 쓰러졌으면 큰일 났지. 깔렸지. 이 사고로 당일 작업은 당연히 중단되었고 DMZ의 모든 장비들을 두고 철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작업을 바로 진행했지만 어제 그 상사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작업 인원에게 가서 그 상사님 괜찮으시냐고 물으니까 좀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에 충격이 크셨던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으시다고. 이 사건 이후로 지뢰를 몇 개 발견하고 6.25 때 쓰던 불발된 수류탄도 몇 개 발견했지만 그것들을 제외한다면 작업 중에 안전에 신경도 많이 쓰게 됐고 사건 사고 없이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병대대 상상님 아직 군생활을 이어가시는 중이라면 꼭 건강한 모습으로 복무 중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썰이 채택이대 유튜브에 게시가 된다면 겨울에 상황 투입 중에 동파로 인해 모든 게 다 파괴된 썰, GOP 섹터 재설 작업 중에 아무도 쓰지 않는 고장난 전화기에 귀신이 전화 건 썰. 이거 전에 GOP에 근무하던 사람이 전화 받은 썰이랑 비슷한 썰인 것 같은데? 대기 초소에서 커피 마시다가 자던 중에 가위 눌렸는데 후임 때문에 빡쳐서 일어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라이파쿠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저렇게 긴급하게 뭔가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군대에서는 보통 작업을 할 때 답사를 하고 그리고 왁구를 짜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업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걸 소상히 다 계획을 잡고서 하는 편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조금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하는 작업은 거의 없어요. 그 즉흥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행보관이나 주위원사나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라 즉흥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을 갖고서 어느 정도 다 그런 기간을 주고 좀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렇게 뭔가 사건이 터져서 사고가 터져서 급하게 뭔가 명령이 내려와서 빨리빨리 이행을 해야 되고 뭔가 하는 그런 게 막 발이 빨라지는 그런 때가 오면 이게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얼타요. 병사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뭐 봉 잡고 이러고 서 있고 간부들은 혼자 바빠. 막 야 뭐 너 뭐야? 야 뭐 일로 와 막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이성을 갖고서 이렇게 판단하고서 진두지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간부라고 있어야 되는데 좀 바빠. 간부들이 훨씬 더 바빠. 왜냐하면 자기 그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 또 뭐 높은 사람들이 와서 지켜본다 막 이러면 갑자기 눈 돌아가가지고 막 엄청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들이 있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계획을 갖고 안 다쳐야지. 안 다치는 게 제일 최고 아니겠습니까? 뭐 남자답고 군인답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안 다치는 게 최고죠. 우선.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짜자잔. 제 여사친 군대 보내버린 썰 재밌게 읽어주셔서 다른 썰도 한번 풀어보려고요. 유튜브에 방송이 나가고 여사친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야야 우리 이야기랑 비슷한 썰이 유튜브에 올라왔대. 완전 비슷한데? 아 그래? 와. 야 우리 신랑이 너한테 이거 꼭 보여주래. 상황이 완전 비슷하다고. 미안 친구야 그거 나야.
아직도 지약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썰에서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다닌 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안업체 유명 3사가 있습니다. 한 곳은 S1, 한 곳은 캡스, 한 곳은 KT텔레캅. 그렇게 보안업체에서 입사하면 경비원 신임 교육 및 신입 타원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등등등을 교육받기 위해 자사 교육시설로 가서 교육을 받고 난 뒤 지사 발령 명령을 기다리고 첫 출근을 합니다. 실제로 이 교육들을 다 받아야 출동 차량 운행이 가능해요. 신입 기간 때는 사수와 같이 한 차량에 탑승해서 지사에서 지정해준 일정 기간을 같이 운행하며 업무에 대해 교육을 받는데 하다 보면 내가 보안업체를 다니는 건지 보안 장비를 수리하러 다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동 차량을 타고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을 CS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위에 업체 중에 A라는 업체에 입사했습니다. 대충 3곳 중 한 곳에 입사한 거예요. 총 3가지 썰을 풀 건데 어이없는 경우들이라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에피소드 1. 안녕, 너희들은 어떻게 왔니? 저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 깡촌에 지사가 배정되어 시골길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깡촌의 논밭을 지나 산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공장이나 시골 주민분들의 창고 등을 순찰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충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즈음 보안장비 중에 적외선 감지기라고 있는데 이게 창문이나 외곽에 담을 타고 넘어오는 범죄자들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총 2개로 되어 있고 서로 마주보면서 적외선을 쏘고 그 적외선 사이를 막히면 신호가 울리는 시스템.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라 사수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차에 올라타서 여느 때와 같이 CCTV 카메라와 열선 감지기, 주장치 등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교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 사수는 밤에 피곤할 거라고 일을 많이 해주는 척 안 한 거 엄청 많아서 속으로 욕을 좀 하고 있을 때쯤 PDA로 신호가 감지되었다 출동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장소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깡촌 논밭을 지나 산속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한 공장. 신호가 울린 장비는 적외선 감지기였고 보나마나 또 낙엽 떨어진 거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출동을 했죠. 해당 장비 앞에 가보았지만 뭐 걸린 게 없어서 호신 장구류 3단봉을 들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혼자서 주변을 경계하며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도둑이 들었나? 이 공장이 철골 프레임들을 만드는 공장이라 용접봉들을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아서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식당에서 와장창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시간은 밤이었고 나는 혼자고 매우 무서웠죠. 이러나 저러나 일단 들어가 봐야 하니 손에 3단봉을 겨드랑이에 끼고 가스총으로 스왑하면서 천천히 소리는 나는 식당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같이 들어갈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식당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뒤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났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가스총을 쏘면 강도는 침을 지릴 테니 그때 예비군에서 배웠던 포박술로 강도의 손발을 포박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갈 때쯤 식당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강도라기보다는 집기를 깨부수는 정도의 미친놈이 하나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문을 활짝 열면서 가스총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딱 겨누고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라고 외친 뒤 다시 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식당에는 굶주린 고라니가 여기저기 지랄을 떨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 어찌할지 모르는 저는 자고 있는 산수에게 전화해서 지금 신호가 울렸는데 왔는데 고라니가 하고 있는데 사수가 119에 신고해 하고서 제가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119에 전화하니 얘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쨌든 119 소방대원들이 왔고 고라니는 잘 포획돼서 어딘가로 가고 다음날 사수가 어찌된 일인지 고객에게 가서 설명해드리라고 해서 같이 공장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고객님께서 다친 곳은 없었지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계하고 다시 사면 될 것을 출동해주신 요원님만 안 다쳤으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 라면서 저를 위로해주셨고 같이 CCTV를 봤는데 하필 울렸던 적외선 감지기는 CCTV 사각지대라 고라니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고라니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습니다. 여튼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었고 사실 이 뒤에는 같은 공장에 같은 적외선 감지기가 울리고 똑같이 식당에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멧돼지가 있어서 당황한 적도 있었고 왜 멧돼지를 썰을 안 풀고 고라니로 썰을 풀었냐 하면은 고라니는 제가 근무하면서 첫 야생동물 본 거였고 너무 놀라기도 했었고 멧돼지는 확인하자마자 119 신고해서 금방 처리가 되어 풀지를 않았습니다. 멧돼지는 119에 신고해도 경찰도 같이 와서 막더라고요. 만에 하나 사람을 공격하면 죽여야 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에피소드 2. 니네 뭐하는 녀석들이야? 이때 입사 초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람이 꽤 불었어요. 가끔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휴대폰 1분 털이범. 휴대폰 1분 털이범들은 휴대폰 매장에 짱돌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있는 휴대폰을 싹 쓸어가가지고 째는 방식의 범행이 한창 유행을 할 때 있었던 범죄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밤에 번화가 쪽을 지나가고 있었다. 눈앞에 B회사 출동 차량이
차도 한가운데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매우 빠르게 한 곳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모르니 저는 그 차량 뒤에다 차를 세운 뒤 비상등을 켜고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직원이 뛰어간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휴대폰 매장의 전면 유리창이 와장창 다 깨져 있던 것. 저 역시 그 직원을 따라 열심히 뛰어가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이건 잡으면 최소한 경찰에서 표창장 나오겠다 하면서 뛰어갔죠. 결국 범인은 막다른 골목에 있었고 그 직원과 대치 중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 옆에 가서 그 직원이 가스총을 들고 있길래 저도 가스총을 꺼내 들고서 대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A사 보안업체 직원과 B사 보안업체 직원이 범인에게 꼭 가스총을 둘이서 동시에 겨누고 있는 상황. 범인은 도주를 시도하고자 저희를 위협했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스총의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저만 당긴 게 아니에요. B사 직원도 같이 당겼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람을 등지고 쏴야 되는데 가스총을 맞바람을 맞으면서 쏴버린 겁니다. 그 가스들은 오롯이 저희에게 날아왔고 이게 뭐가 화생방인지 뭔지 눈이 너무 따갑고 홍어가 똥이 되어 나온 걸 제가 먹은 맛이 입에 맴돌면서 쓰러졌는데 범인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뭐 범인은 신고받고 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겠지만 저희는 파출소로 가서 경찰 직원분들에게 혹시 가스총을 빼앗겨 썼습니까? 라는 조사를 받고 혼이 났습니다. 다시 현장에 가서 그 휴대폰 매장 갔는데 A사, B사 가입자가 아닌 C사 가입 고객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이었습니다. B사 직원은 유리창에 짱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현장 목격해서 바로 차버리고 범인에게 달려갔던 거고요. C사 직원은 범인을 잡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에피소드 3 깐데 또까 어린이집 가입자의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C사 이야기예요. 어린이집에 금고가 털린 사건이 있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금고를 범인이 훔쳐갔고 범인이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CCTV가 작동되면 영상을 저장하는 DVR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DVR을 통째로 금고 속 현금과 함께 훔쳐갔죠.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보니 C사는 출동 장비 감지가 울리면 휴대폰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날 저희 회사도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한바탕 난리가 났고 B사 역시 해당 사건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같은 어린이집 금고가 또 털렸는데 또 DVR도 같이 훔쳐갔더랍니다. 또 똑같이 원격 장비로 경비 해제해두고 다른 업무를 본 직원, 학습이 안 된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건이 총 3차례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어린이집이 털렸고 결국 B사로 고객님이 갈아탔죠. 범인은 3일 뒤쯤 잡혔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분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활고를 겪고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네요. 같은 어린이집을 3번이나 털 생각을 한 멍청한 남자친구나 3번이나 출동 안 하고 경비 해제해버리는 직원이나 둘 다 개 멍청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썰이 다시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다음 대기업에 입사해서 목격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었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슈카우터님께서 올려주신 썰랑 썰레 같습니다. 이번 썰은 10년 이상 된 사건이라 이제는 풀어도 될 것 같아 봉인 해제해봅니다. 참고로 너무 생생해서요. MSG 없이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날것으로 쓰는 경우 많이 없는데 때는 바야흐로 제가 일병이던 시절 포상휴가는 고사하고 군 특성상 여러 보직을 겸해야 했던 저는 매일매일 일에 치이면서 살았는데 곧 있을 행군 일정에 큰 것을 싸고 안 닦고 나온 것 마냥 몹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행군 날짜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던 하루 전에 저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타 공병부대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부대는 M2 혹은 MG50이라 불리는 중기관총이 있죠. 아마 독립부대라 특이 케이스로 배치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 부대에도 있었는데 겁나 무거운데 저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탄은 59경이고요. 장갑차, 헬기, 탱크 등을 격추시킬 때 쓰죠. 장갑차까지 뚫려? 행보관님은 M2 중기관총의 사격 날짜가 우연히도 행군 날짜와 같은 날인데 지금 있는 사수, 부사수 병사들이 전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1, 2등병 중에 혹시 가고 싶은 병사가 있으면 한 명만 지원을 받겠다고 하셨고 사격을 좋아하기도 했고 가뜩이나 가기 싫은 행군을 안 가도 된다는 행보관님 말씀에 저는 바로 손을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일병 둘이 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오전 일과 마치고서 점심 먹고 대기할 수 있도록. 야, 이거 그냥 차라리 행군을 하지. 이거 남아있는 군생활 동안 MG50 사수하라는 얘기 아니야. 와, MG50 저 들고 다니고 저거 들고서 훈련할 생각하면은 차라리 그냥 행군 한번 갔다 오는 게 나을 텐데. 주변에 있던 상병장들이 저를 죽일 듯이 보았지만 어쩌겠습니까? 꼭 필요하다는데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요. 개꿀. 약간 패급 냄새 나네요. 저는 꿀빨 생각에 오후 일과 시간에 M2 총기 수입 분해, 완전 분해, 결합까지 지옥의 암기를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다음날 전부 행군 준비를 할 때 저는 사격장으로 떠났습니다.
사격장은 독립부대인 저희 부대 기준으로 20-30분 정도 거리, 일반 총기 사격장이 약 10분 정도 거리였던 걸로 생각해보면 꽤 멀리 갔었죠. 그때 갔던 인원이 행보관님, 사수병장 A, 부사수, 상병 B, 코찔찔이 인턴 저, 이렇게 4명이서 갔죠. 사단에 있던 타 부대 사람들은 이미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저희만 준비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M2 중기관 총은 총열과 몸통을 따로 분리해서 다니는데 기본적으로 총열을 2개씩 들고 다니죠. 맞아, 총열이 엄청 두껍고 커요. 엄청 굵어. 사격 중간에 너무 뜨거워진 총열을 교체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옮긴 후 무거운 총열과 몸통을 전부 설치가 끝나고 대망의 탄박스를 오픈! 근데 여기서 다른 부대하고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타 부대는 전부 일반 탄인 것에 비해 저희는 뚜플러스 한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바로 일반 탄, 소위탄, 철갑 소위탄 등 타 부대 사람들이 저희 탄박스를 보면 감탄사를 자아낼 정도였죠. 우와, 저거 봐, 수근수근. 관종이었던 저는 그 상황에 쪽팔리기는커녕 기분이 좋았습니다. 약간 패급 냄새. 그렇게 저는 탄을 끼우는데 59경이 얼마나 우람하고 큰지, 잡자마자 이 총이 왜 전차와 헬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미친. 탄 크기 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게 우리가 쓰는 그 K2 소총에서 많이 썼던 거고 50mm. 와, 진짜 웅장하다. 보시는 것처럼 탄두만 해도 5.56mm 탄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탄을 보면서 와 하면서 감탄하던 저는 빨리 해, 뭐해 라는 병장 A의 말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사격 준비를 했고 곧바로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았던 저희는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사격을 했고 행보관님도 재밌어 보이셨는지 야 나와봐, 나도 한번 쏴보자 하면서 같이 사격도 하고, 관역 뒤에서는 소위탄 때문에 막 반짝반짝거리고, 아무튼 그렇게 신기한 사격을 마쳤죠. 사격을 마무리한 후 돌아가려는 저희는 행보관님 차에서 대기하라는 말씀에 대기하기 시작했고 사격 담당자분이랑 한참을 얘기하시곤 부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중간에 행보관님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셨죠. 현재 그 사단에 그 탄두가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받아라 가야 돼. 이게 뭔 일이야. 누가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큰일은 아닌데 금방 끝날 거야. 일단 부대에다가 짐 반납하고 바로 건병대로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알았지? 네. 와, 행보관님 개천사. 일단 우리가 조사받기 전에 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두서없이 돌아가면서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급별로 순서대로 사격한 것으로 말을 좀 맞춰야 돼. 다른 건 문제될 건 없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알았지? 네. 그렇게 저희는 큰 걱정하지 말라는 행보관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짐을 싣고 사격장으로 가게 되었죠. 이유는 사격 당시를 재현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격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며 투덜거리던 행보관님은 저희를 태우고 다시 사격장으로 가셨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말을 맞춘 걸 강조하셨죠. 그렇게 재현을 하였고 지켜보던 담당 헌병 간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재현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자. 병사야, 혹시 그 사격 중간에 하늘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그러지는 않았냐? 그 질문에 저희는 이게 뭔 개소린가 싶어서 곧바로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관역에만 조준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면서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격은 어떻게 진행됐죠? 계급순으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사단에 떨어진 시점에는 누가 쏜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행보관님 말씀대로는 이 친구가 쏜 시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수사 담당관은 저를 지목하며 말씀하시는데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렸죠. 사단에 탄두가 떨어졌을 때 사격이 끝나기 얼마 전이라 제가 제일 유력했습니다. 아니 돌아가면서 쏜 거라서 그건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때가 이 친구가 아닐 수도 있죠. 이때 행보관님이 최대한 저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커버를 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행보관님 핫뚜. 알겠습니다. 일단 애들 태우고 헌병대로 한번 넘어오시죠. 그렇게 사격장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헌병대로 가는 동안 괜찮다며 저를 달래주셨죠. 괜찮다. 헌병대에 도착한 저희는 담당 수사관이 저희를 불러다가 증거물을 보여주는데 탄두에 파랗게 뭐가 묻어있네요. 이게 뭐지? 라고 보던 중에 설명을 해주는데 등에 식은땀과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증거로 나온 탄은 철갑탄인데 우리 증언에 의하면 하늘에 향해서 쏜 게 아닌 이상 엄청난 우연에 의해서 큰 바위에 도탄돼서 큰 산을 넘어서 우리 부대를 지나서 사단에 떨어진 거다 라는 결말에 도달했죠. 기관총 사격장에서 산 앞에 있는 큰 바위에 평 하고 맞아가지고 그 총알이 튀 하고 날라서 큰 산을 넘어서 대대를 넘어서 사단으로, 이게 차를 타고 사격장에서 소총 사격장까지 10에서 20분, 대대까지 10에서 20분, 사단까지 10에서 20분이니까 30분, 차량으로 30분 거리인데 여기를 총알이 한 번에 넘어갔다. 이때 싸제본고차에서 운행일지를 적고 있던 운전병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석 창문이 깨져서 누가 장난으로 창을 깼나 하고 나왔지만 아무도 없어서 보고를 하였고 찾아보니 보조석 위에 호루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지, 호루가 아니지. 싸제본고차면 쇠떼기 아니야? 쇠판을 뚫었어? 이건 솔직히 간첩이 산에 숨어있다가 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파란색 페인트가 탄두에 녹아 붙어있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운전병이 보조석에서 일지를 쓰고 있었다라면, 낙탄이 1m 정도 더 안쪽으로 운전병 쪽으로 떨어졌다면, 주차를 약간 1m 옆으로 더 했다라면, 그 운전병은 운행일지를 쓰던 중에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블랙아웃을 당하면서 머리에 총을 맞고 바로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덜덜 떨리더라고요. 만약에 까딱 잘못했다라고 하다가는 모두가 살인 혐의로 육군 교도소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때 행보관님과 담당 수사관님이 큰 소리로 싸우는 게 들려왔습니다. 이봐 땡땡 중사, 거짓말하면 돼 안 돼? 당신 지금 여기서 거짓말하면 전부 뒤집어 써야 돼? 아니 제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다고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우리 잘못이 없이 도탄으로 인해 사단으로 떨어진 것에 대한 진실 여부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결국은 증거 부족으로 다행스럽게 민가가 아닌 사단에 떨어졌고 누가 다친 것도 아니라서 사단 내에서 조용히 묻어버리자고라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는 짧게 훈육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간이 저녁 8시쯤 행군을 간 부대원들이 이미 복귀를 하고 저녁을 먹고 쉬면서 정비 중일 때였죠. 복귀한 중대원들은 저를 야 꿀빠니까 좋냐?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부대에 없는 저를 찾기 시작했고, 잔류 인원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선임들은 저에게 야 진짜 수고했다, 가서 두부 먹고 와 라면서 저녁 먹고 오라고 역으로 달래주었네요. 그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입으로 드셨던 것 같아요. 코로 먹었으면은 지금 죽었지 않을까요? 살아있는 거 보니까 입으로 먹었어요. 덕분에 그 이후에 총만 보면 덜덜 떨리는 게 있었는데 금방 회복하고 남은 군생활 잘하고 전역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때 운전병이셨던 분에게 정말 미안하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꿀 한번 빨려다가 인생 뭐 될 뻔한 썰이었습니다. 두리안 돌솥 비빔밥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녁마다 운동하면서 썰랑썰레 재밌게 듣고 있는 27살 구독자입니다. 때는 2004년 겨울, 초등학교에 다니던 저는 가족들과 모두 스리랑카로 여행을 갔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얘기네요. 비행기 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유지를 거쳐가면서 지쳐 있었지만 비행기 위에서 바라본 외국의 바다는 너무나도 예뻐서 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막 추운 겨울로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거기는 1년 내내 여름이라 정말 신기했어요. 저희 가족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스리랑카를 즐기며 여행 마지막에는 트링코말리라는 지역의 해변이 아름다운 리조트로 향하고 있었죠. 리조트에 도착해 시간을 보내려는데 그날따라 바다가 이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에는 붉은색 깃발이 막 꽂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생각 없이 튜브를 끼고 바다로 뛰어가고 있었는데 직원이 제지하는 겁니다. 당시 영어를 듣는데 문제가 없었던 저는 대충 바다에 상어가 올라와 공격할 수 있으니 들어가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고 그냥 옆에 수영장 가는 측 하면서 바다에서 놀았죠. 리조트에는 한 가지 신기한 곳이 있었는데 바로 방 구조였어요. 방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열리지 않는 창이 존재했는데 그 창에는 원숭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보였고 방에 원숭이들과 아이 컨택하며 노는 거를 안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원숭이들은 관광객들과 직원들이 던져주는 바나나, 지나가는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음식들을 가져가서 나무 위에서 먹곤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흘린 음식은 까마귀들이 물어가는 등 어린 저에게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재미있었죠.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녁이 되었어요. 여름인 크리스마스는 살면서 처음이었고 멋진 과자집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어
전날 밤에도 보았던 원숭이들을 찾는데 원숭이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 위에 이름 모를 새들도 모두 없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당시에 어렸던 저는 밤이니까 다 자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잠들었죠. 다음날 귀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아침 일찍 나가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일출을 보기 위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외국인들과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누며 여유롭게 새벽을 보냈죠. 그러다가 차가 밀릴 것 같다는 운전기사들의 조언에 따라 조식을 포기하고 리조트를 떠났습니다. 전날 열심히 놀았던 탓에 저는 차를 타자마자 바로 잠들었죠. 당시 스리랑카의 길은 대부분 꾸불꾸불한 길인 탓에 멀미가 심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푹 잘 정도였습니다. 자다가 문득 눈을 떴을 때 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앞에 현지인 운전기사 아저씨의 표정이 잔뜩 굳어져 있었죠. 차에서는 음악 대신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고모님께 여쭤봤더니 우리가 아침에 리조트를 떠나고 15분 뒤 쓰나미가 덮쳐서 저희가 있던 리조트를 포함해 그 지역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와, 아침 조식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인도네시아 그때 쓰나미 났을 때구나. 저희가 탄 차는 막히는 강 위에 다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난간에 붙어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내밀어 강을 봤고 뒤에서 누군가가 제 눈을 가렸죠. 가리기 전에 본 건 강 전체를 뒤덮은 꺾인 나무들, 쓰레기, 죽은 동물, 그리고 죽은 사람들로 가득한 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식도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로 향하는 차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도심으로 떠밀려온 큰 화물선과 작은 배들이었습니다. 파티 당일 밤에 동물들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숙소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 숙소란 이제 공항 가기 위해서 그 수도 숙소 말하나 봐요. 수도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며 뉴스를 틀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간 모든 호텔, 리조트는 아예 흔적도 없이 해일에 휩쓸려 버렸고 계속 헤드라인으로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포함해 남아시아 전체를 강타했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속보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저희가 떠난 지 15분 뒤 쓰나미가 스리랑카를 강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는 울먹이면서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어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잠깐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온 세상이 하얀 풍경으로 뒤덮인 곳에 제가 혼자 서 있었죠. 느낌으로나마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깨닫고 눈앞에 생겨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웃으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했죠.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꿈에서 깼고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께서도 꿈에서 깼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풍경 속에 집이 있어 보여서 그걸 걸어 들어갔더니 앞에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저에게 웃으면서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해서 누구냐고 소리치다가 깨셨다고요. 뭐야? 어머니랑 꿈이 연결돼 있네? 잠에서 깬 뒤 너무나 깨름직해서 밥을 먹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늦은 저녁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본 건 저희를 비롯한 관광객들이 스리랑카 공항에 붙어서 빨리 비행기가 뜨길 기다리는 풍경들이었죠. 평소라면 마지막 여행을 마치는 관광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며 제자제잘 떠드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고 비행기 엔진음만 커다랬죠. 이게 제가 경험한 크리스마스의 악몽 2004년도 남아시아 대지진의 이야기입니다.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5만 명의 실종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죽었구나. 와... 30만 명? 지금은 피해 복구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아픔으로 남은 상처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부디 모두 좋은 곳으로 갔길 바라며 피해자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PS 후에 들은 얘기로는 운전기사 아저씨의 가족은 인근 국가 리조트에서 일하셨는데 바닷물이 흙탕물로 변하면서 바다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를 본 누군가가 지진 해일이 온다 라고 예견해서 다들 미리 피신하셔서 안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PS2 혹시 피키캐스트라는 곳에 비슷한 게시물을 본 분이 계실까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보낸 사연입니다. 최근에 가족들과 얘기하던 중에 나온 사건이라 다시 한번 생각내 제보해봅니다 라고. 이야...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 전조현상 중 하나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바닷물이 순식간에 쫙 빠져서 밀물 때 썰물 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물이 쭉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쓰나미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물이 완전 쭉 빠져가지고 몇 킬로미터까지 물이 없어지는 그런 기현상을 볼 수 있다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쓰나미가
위험한 게 쓰나미 오면은 그냥 뛰면 되지 뭐 이러는데 뛰는 거는 고사하고 바로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고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도 그냥 뭐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안 되고 건물 같은 거 완전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런 데 높은 데 올라가시던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산 같은 데 그런 데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쓰나미라는 거를 사실 경험을 거의 못하죠. 사실 서쪽으로는 그냥 완전 그냥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쪽에서 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나마 동해 쪽에서 지진이 나면 쓰나미가 올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일본 애들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 사실 일본 쪽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쓰나미를 일본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일본이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사이에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자체가 일본이 땅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나미를 막아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생긴 거야. 안녕하세요 보고형.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보고형의 썰랑썰레를 듣기 시작해서 모든 썰을 다 들어버린 애청자입니다. 썰랑썰레를 다 봐버려서 하루하루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안되겠다 내 썰도 써봐야지 그러고서 제 썰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써내려갈 썰은 07년도쯤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당시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죠. 저는 06년도에 입대하여 후방 어디에서 군생활을 했죠. 부대는 예비군 훈련부대로 독립대대의 전투중대와 본부중대 2개뿐인 대대 총인원이 간부와 병사 포함 총인원 55명도 안되는 그런 작은 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일병이 되었을 즈음 새로운 중대장님으로 바뀌었는데 당시 최전방에서 근무하다 후방으로 발령온 중대장은 처음에는 병사들을 잡으려고 까칠하게 굴었으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대의 분위기에 차츰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의 썰은 이 새로 오신 중대장님으로부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당시 저희 부대는 소규모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대 내 탄약고와 위병소 근무는 전투 중대원만 야간, 외곽 근무를 서야 하는 불합리적인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 불침번은 각 중대 분대장들로 구성된 야간 당직병이 수행했죠. 그러다 보니 전투 중대의 모든 병사들은 군생활 내내 야간 근무가 없는 날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8시간 동안 풀로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인 군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와 진짜 예비군 부대 특성상 예비군 시즌엔 예비군과 싸워야 하고 훈련이 없을 때는 오대기와 휴가자를 제외한 약 13만 평의 예비군 교장을 정비해야 되고 풀 깎고 나무 베고 도로 깔고 미장질하고 사격장 정비하고 주특기 훈련에 몸이 녹초가 되고 나서 밤에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가는 그런 일상이 미친듯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군생활 중에 8시간 풀로 자본 게 훈련소 이후에 20일도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위에 말했듯이 본부중대는 우리가 밖에서 개고생할 때 실내에서 일하고 머리만 닿으면 골아떨어지는 전투중대 병사들과는 달리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러는 등 미친 상식외의 형태를 보여주며 전투중대와 본부중대는 서로의 감정골이 미친듯이 스멀스멀 깊어지고 있었죠.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그해 새해 다가올 즈음 새로 바뀐 중대장님이 전투중대와 본부중대장에게 농구와 축구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농구 5만원, 축구 5만원, 중대 회식 쏘기 중대장. 자자, 돈 10만원 빵이야. 절대 지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한다 알았지? 이기면 피자, 치킨 쏜다. 지면 너희 PX도 없어. 새로운 중대장의 말에 저희 중대원들은 모두 사기가 충전되었고 전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본부 중대에는 코비 브라이언트를 닮은 2월 군번 고참이 있었는데 혼자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우리 부대로 오기 전에 전방에서 축구랑 농구로 좀 날렸다던 새로 오신 중대장님은 거하게 똥을 싸시며 농구를 말아먹었고 그나마 평소에 비등비등했던 축구조차 자신이 있던 최전방 공격수에 본인 이름을 써넣은 중대장에 의해 중대장은 역시나 개발 그 자체였죠. 정말 실망한 중대장은 얼굴에 실망한 기색은 역력했으나 본인이 싸버린 똥 때문에 게임이 터진 거였으니 중대원에게 화도 못 내고 축 처진 어깨로 영회에 나가서 본부 중대가 먹을 피자와 치킨, 순대, 떡볶이 등을 사왔죠. 그래도 한 지붕 안에 같이 사는 본부 중대원들이 먹을 것을 일부 나눠주며 부족한 양이었지만 맛있게 같이 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먹는 싸제 음식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순대는 군대 안에서 먹을 방법이 전혀 없었기에 개눈 감추듯이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이윽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그래도 우리들은 군인이기에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죠. 배가 부르더라도 저녁을 거르지 말라는 중대장의 명령을 다들 조금이나마 밥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감자 샐러드를 포함한 이것저것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병사들 상태가 슬슬 이상합니다. 청소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속이 안 좋다 그러는 겁니다. 토를 하는 병사들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상태가 심각해서 외부 응급실로 엎혀서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독립대대라서 사단 및 연대 본부와도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이 싸제병원이었죠. 소식을 접한 대대장님은 한 걸음에 달려오셨고 중대장은 매우 혼났습니다. 정황상 외부 음식을 사오고 중대 회식을 제안한 저희 중대장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야 땡땡 중대장 너는 병사 관리를 그따위로 하나? 자네 옷벗을 각오해! 라는 대대장님의 호통에 대대장실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일석점호 시간이 되자 중대장은 액상 소화제 가스활명수를 들고 각 생활관을 돌면서 속이 좋지 않은 사람 나눠줄게 라면서 나눠줬는데 이때 발생한 환자가 무려 13명. 이외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지통실로 보고하라 하더라고요. 앞서 병원에서 실려간 병사들은 위세척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피자와 치킨은 얼마 없어서 순대와 떡볶이 위주로 조진 저는 메스꺼린다는 느낌조차 받지 못했기에 내가 강해졌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점호 이후에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야간 위병소 근무 부사수가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근무 투입 20분 전 당직병이 깨우는 소리에 잠을 깼는데 와 속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올라오는 그 메스꺼림을 참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를 잡았죠. 한번 시원하게 개워내고 나니 세면대에 입을 헹구고 근무 나가야 하지 않은데 침을 뱉어보니 이상합니다. 제 입에서 뭐 새빨간 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경을 쓰고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피를 토했더라고요. 바로 또 올라오는 기운에 다시 토를 했는데 변기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몰려오는 밑으로 배설욕, 앞뒤로 싸제 끼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 부대는 각 화장실 사로에 문이 달려있지만 화장실 자체 문은 없어서 제가 토하는 소리가 20분간 온 대대 복도에 울렸고 지통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뛰어온 당직병과 당직사관의 부축을 받고 생활관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근무를 나가려고 전투복을 주섬주섬 입으니 그냥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꿀이었지. 자긴 뭘 자, 애 피 토하는데 병원 데려가야지. 다음날 아침 대대의 식중독 환자 27명. 환자들은 모두 식당에 격리되었고 본인의 매트리스를 식당에 다 옮겨서 개개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변기에 앉아 싸고 토하고 물 내리고 토하고 싸고 반복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점심시간. 그쯤 연대 군의관이 도착했습니다. 연대 보고한 게 언젠데 이제서야 왔냐는 대대 간부들의 질문에 돌아오는 연대 군의관의 대답은 어젯밤부터 현재 저희 연대 약 160명의 식중독자가 발생했고 오는 길에 다른 대대에 계속 들려서 오는 상황입니다. 얼른 병사들을 치료하고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중대장이 사온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나온 부식이 문제였죠. 우리 연대에서만 총 16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대대에서 비상이 걸렸으며 환자가 미친듯이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연대에서 부식을 받아오는데 알고 보니 연대의 잘못도 아니더라고요. 대구 경북 쪽을 관할하는 사령부에서 나간 모든 부식에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전해 듣기로는 이미 사단 본부의 의무대에 환자로 꽉 찼고 대기 중인 병사들도 많아서 사단 전체가 다 통째로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죠. 초창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발생 환자 17명이라는데 저희 부대에서 27명 발생한 상황에서 그 뉴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후 144명 보도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8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식중독의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감식 결과가 보도되었고 원인이 된 음식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감자 샐러드의 마요네즈 때문이었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감자 샐러드를 한 입 먹었다가 맛이 없어서 버렸었는데 맛이 없던 이유가 취사병의 손맛 때문이었는지 상한 마요네즈 때문이었는지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긴가민가하네요. 그렇게 중대장의 개발짓으로 인해 폐배로 인한 촉발되었던 사상 최대의 군부대 식중독 사고는 다행히 잘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다른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무사히 전역하였습니다. 혹시나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저 중대장님과 같이 예비군이랑 싸우고 영창 간 썰,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사고로 윗입술 반쪽 없어진 썰, 놀이공원이 가고 싶어서 상병 때 2달 고참이랑 같이 빡빡이 군인 둘이서 놀러 갔는데 화이트데이였던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라는 곳에서는 음식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맛이 없을지언정 항상 안전하게 보관되고 안전하게
해야 돼서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했을 때 그 식판에 끼인 때들 전부 벗겨야 된다고 그 정비고에서 400방짜리 사포 갖고 와가지고 그 식판을 한꺼풀 벗겼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정비장교님께서 그 사포 값은 누가 줄 거냐고 이러면서 화내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개새끼들 말이야! 지들이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내가 필요할 때 갖다 그러니 개새끼들 이러면서 아주 정비고 행정반을 뒤집어 버리셨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여튼 그렇게 욕하시면서도 한 롤 내줘라 그래가지고 400방짜리 그 사포를 그걸로 갖다가 그 식판들 밥 먹고 나서 밀었던 거 생각나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알고리즘 덕에 꿀잼 썰 들어가며 시간 보내는 잉여인간입니다. 기상천외한 썰들을 듣다가 저도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썰이 생각나서 한번 끄적여봐요. 몇 년 지난 일이라 대화 내용은 좀 멋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막 20대에 접어들며 고딩의 전유물인 불사조 신념 딱지를 뗀 무렵입니다. 친구랑 민기적거리면서 편의점을 가는데 멀리서 연기가 뭉게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불이다. 예전에 동네에 큰 화재를 목격한 저는 바로 불이라는 걸 직감했고 소리쳤지만 친구는 뭔 불이요. 어디 작업하는 거겠지. 저는 혹시 몰라 불구경 가자는 핑계로 친구를 끌고 갔죠. 현장에 도착하니 2층 건물 옥상 입구에서 연기가 나더라고요. 동네에 있던 구청의 별관이었습니다. 중고딩 시절 평범한 대한 남아들처럼 학교가 테러당하거나 학교가 폭발하는 망상을 하던 저는 차분하게 상황 파악을 했죠. 우선 화재 규모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호다닥 들어가 2층과 3층의 옥상 입구 사이의 계단에 도착하니 공무원 아저씨 서너 명이 소화기로 화마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은 2m 정도 되는 옥상 입구 문 너머로 연기를 내뿜어내고 있었죠. 보안 알바 당시 경비원 교육 중 화재 교육 때 소화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불은 100리터 쓰레기통까지니까 그보다 크면 무조건 도망쳐서 신고하라는 강사님의 조언이 떠오른 저는 바로 건물을 나와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옆에 친구는 야 니 뭔데 저기 들어가 옆에 아저씨들 놀라더라 라고 BGM을 깔아줬죠. 119입니다. 화재 신고하려고요. 그 땡땡로 땡땡길 땡땡번 땡땡구청 별관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매우 많이 나요. 구청이요? 네네네 구청 별관이요. 제가 첫 신고였나봐요. 공기관이라 그런지 흔치 않게 소방관님 목소리가 좀 빨라지더라고요. 신고자분은 구청 직원이신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불이 정확히 어디서 났나요? 2층 건물이고 계단 위에 옥상 입구에 불이 났어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은 건물 안에 사람 좀 대피시켜주세요. 이거 상담하시는 분이 내가 구청 직원인 줄 알고 착각하시나 보구나. 제가 여기 직원이 아닌데 괜찮아요. 소방관치시니까 신고자분은 대피 유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고 현장에서 소방관이 시민에게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실화인가? 저기 불 저렇게 나고 연기 저렇게 나는데 나 들어가라고? 라고 하면서 아연 실색하던 이성은 몇 초 안 가서 증발해버리고 이미 졸업했던 불사조 신념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모세혈관 사이사이에 퍼지는 걸 느끼며 법적 권한을 받은 저는 건물로 다시 박차고 들어갔죠. 불이 커질 대로 커진 터라 화마와 씨름하던 아저씨들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지는 뒤였고 저는 1층을 달리며 큰 소리로 모두 나오세요 불났습니다 대피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실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모두 열어젖히며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수행했죠. 보안 알바 때 비슷한 걸 해봐서 어색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2층. 2층에 진입한 뒤 여긴 완전 다른 세계였죠. 지금 여기가 어딘지 현실인지 판타지인지 구별도 안 되는 이상한 풍경. 몇 분 전에 왔을 때랑 풍경이 완전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 뿌옇고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었지만 샛노란 태양빛이 유리병 너머에서 환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고 주변엔 회백색 한방눈이 아니 제 눈에는 마치 천사의 깃털 같은 게 휘날리고 있었고 천천히 허공을 장악하며 내리던 그 눈발은 마치 만화 속 판타지의 정령 같은 모습? 저는 몇 초간 가만히 그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정신을 차리고 2층 모든 곳에 울려 퍼지게끔 큰 소리로 외치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죠. 그러지 말아야 했습니다. 큰 호흡을 들이마심과 함께 그 눈앞에 있던 잿가루들이 제 기관지로 넘어와 지나친 모든 경로를 난도질하고 있었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전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 소매에 물을 잔뜩 묻히고 입을 가렸고 화장실과 사무실을 내달리며 건물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꽁문이 빠지게 건물을 탈출했죠. 건물 밖에 내 던져지듯 탈출하니 바로 소방차 선호대가 와 있고 바로 소방관들이 내려서서 건물로 진입하더라고요. 진짜 멋있었습니다. 이후 몇 분간 건물 바라보다가 갈 길에 갔죠. 옆에서 흡연장에 불난 것 같다며
아저씨들이 웅성웅성거렸지만 가슴이 깨지게 죽을 것 같았던 제겐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경찰 아저씨가 전화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현장에서 흡연장에 불 난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말을 하고 스스로 이번 일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불꽃정령과 논인 기억이 가히 충격적이라 기억도 하기 싫었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불사조 같은 신념은 완전히 빠빠이 해버렸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추억이 된 지금이야 고생했는데 감사 인사 하나 못 받았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떤가요? 덕분에 소방관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심우연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눈 앞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빨리 몇 킬로미터 밖에서 불이 난 걸 저는 불 나면 무조건 전화해요. 119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한번. 집에서 보고 있는데 집 앞에 저기 멀리에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쓰레기 태우나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연기 좀 나니까. 그러다가 좀 몇 분 지났나 신경이 쓰여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3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인데 우리 집이 그 시골 촌동네여서 완전 허허 벌판이 저기 멀리에 그 아까 연기 나오고 있던 그 사이사이에 불꽃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높이가 뭐 한 10m 정도는 되게 불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야. 바로 119에다 전화했어. 어디니? 우선 저는 여기 있는데 글쎄요 저기가 어딜까요? 주위에 뭐 없니? 없는데요? 뭐 최대한 정보를 달래.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위치에서 방위각 말해주고 눈으로 봤을 때 몇 킬로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이러면서 알려주고 있었어. 소방차들 이제 출동했다고 막 전화와. 막 저희 출동했는데 어딥니까? 막 그 아까 전에 그 설명한 사람한테 막 설명했어요. 나도 그 동네를 모르니까 명칭을 모르는 거야. 제가 그 이 동네의 명칭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 각도에서 이 정도 각도에서 몇 킬로미터 방향으로 지금 불이 보입니다. 거기 하늘에 연기 안 보이나요? 우선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있는 쪽으로 쭉 오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오더라고. 아, 불 보이네요. 소방차들 막 들어오는 게 보여. 소방차들 막 4-5대 막 들어오고 막 앰뷸 들어오고 막 난리 났어. 막. 와, 엄청 많이 왔네. 저렇게 많이 오나? 불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러 오셨네요. 그러고서 이제 밥 먹고서 이러고 저녁 때였는데 이제 해가 다 떨어져.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삐요삐요도 거의 다 없어지고 뭐 상황 끝났나 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보고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 전화 와. 여보세요? 그랬더니 상황 종결됐고요. 이거 혹시 저 어디 소속이세요? 이래 나보고. 그래서 시민인데요. 그 어디서 지금 전화를 주신 거냐고요? 어디 소속이시냐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트위치라 그래야 되나? 유튜브라 그래야 되나? 소속을 어디로 밝혀야 되나? 뭐 왜 그렇게 물어보지? 그 최초 신고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데요. 우리 직원분이 지금 신고하신 거예요? 직원이 아닌데 저 시민인데요. 아 전화번호가 이러는데 내 거 전화번호가 약간 소방 그쪽에 관련된 전화번호야. 아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아 저희 쪽 분인 줄 알고 전화번호 보고 아 아니셨구나. 아이고 네, 예,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사 현장 그런 데서 따뜻하려고 VGP가 왔는데 그게 좀 많이 크게 돼서 그래서 불난 것처럼 그렇게 됐다. 아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괜히 너무 많이 출동하셔서 제가 죄송스럽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연락 주십시오. 또 불난 데 있으면 또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연기만 났다 하면은 바로 좌표 따가지고 GPS로 딴 다음에 아 여기 지금 여기서 어디서 봤을 때 몇 킬로미터 밖에 있는 저 산 뒤쪽에서 지금 연기가 납니다. 거의 저희 구역이 아니. 아 어쨌든 여기 불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맨날 전.